애교와 국익 사이의 괴리는 더욱 심화된다. 미국 애교는 늘 국익을 명분으로 삼아왔지만 실제 정책의 궤적은 종종 그와 어긋나왔다. 오늘날 애교와 국익 사이의 괴리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런 간극이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입지를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주의와의 단절, 국익 중심의 애교. 2025년 1월 재임에 성공하며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교 정책에서 애교의 역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논의했으며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는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서신을 보냈다. 즉 워싱턴의 3대 적성국 모두를 상대로 대담한 애교적 접근을 시도한 셈이다. 동시에 미 행정부는 동맹 체제에서 혜택과 부담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는 보다 상호적인 동맹 관계를 요구하는 신호였다. 이러한 행보는 전통적 동맹부로부터 비친화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실상 미국은 새로운 방식의 애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협상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의존의 국익을 추구해 왔으며 새로운 애교를 활용할 때조차도 다자주의의 제도에 기대는 이상주의적 구상을 버리지는 못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애교는 이런 이상주의적 유산과의 단절을 시도하며 애교를 다시 국익 중심의 실용적 도구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한동안 미국은 이런 애교적 태만, 니글렌스를 감내할 수 있었다. 1990년대와 21세기 초반 워싱턴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전통적 애교 없이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또 다른 강대국을 제재만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다. 오늘날 미국은 거대한 대륙 규모의 경쟁국들과 공존해야 하는 세계에 놓여 있다. 수십 년간 사라졌던 강대국 간 전쟁의 가능성이 다시금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미국은 애교를 다시 고전적 형태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은 전능한 군사력의 보조 수단도 글로벌 규범을 전파하는 수단도 아닌 냉철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애교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애교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동맹을 확보하며 적의 연합을 분열시켜왔다. 미국도 협상과 거래를 통해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며 지역 권력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국과 접촉을 강화하고 기존 동맹을 재구성해 워싱턴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동시에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전략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애교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전통적 애교는 단순한 대화나 규범 전파가 아니라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다.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은 애교를 활용해 전쟁을 예방하고 동맹을 확장하거나 재편성하며 적국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힘의 균형을 조정해왔다. 미국도 이제 이와 같은 실용적 애교수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미국은 적과도 대화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대립은 단순 제재와 고립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는 경쟁의 규칙을 설정해 군사 충돌을 방지해야 하고 러시아와는 유럽 안보 질서 재정립 및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이란과는 핵 억제와 중동 안정화를 위해 직접 협상과 실리적 거래가 필요하다. 둘째, 동맹의 정의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지역에서 안보의 주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토에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며 중동에서는 사우디, 이스라엘과 관계를 조율해 개입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셋째,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지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즉, 외교를 통해서 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외교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권력을 재배열해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시험을 피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완벽히 해낼 마법 같은 공식은 없으며 트럼프 접근이 성공할 보장도 없다. 그러나 모든 적을 압도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 따라서 전략적 외교야말로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외교의 기원, 전쟁을 늦춘다는 지혜. 기원전 432년 여름 스파르타 지도자들은 아테네와 전쟁을 벌일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두 도시국가의 긴장은 이미 몇 달째 고조되어 있었고 아테네는 스파르타 동맹과 충돌했으나 스파르타는 이를 방관했다. 이제 동맹국들의 압박을 받은 매파들은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왕 아르키다모스 2세는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바로 외교였다. 아르키다모스는 희중에게 전쟁을 서두르지 말고 굴복도 전쟁도 아닌 어조로 사절을 보내 항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 사이 스파르타는 동맹을 확대하고 국내 기반을 강화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이 즉시 무기를 들지 말고 아테네인들에게 전쟁을 암시하지도 그렇다고 굴복을 암시하지도 않는 어조로 사절을 보내어 항의하길 권고하노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준비를 완비하길 바라노라. 그 방법은 첫째, 동맹국 확보인데 그리스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으며 둘째는 국내 자원의 개발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두세 해 후 우리 입지는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어쩌면 그때쯤이면 우리의 준비 태세를 본 그들이 우리의 결연한 언사와 맞물려 그들이 땅이 아직 손상되지 않았고 그들의 국익이 보존되어 있을 때 복종할지도 모른다. 처음에 그의 연설은 희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스파르타는 전쟁을 선택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도시가 전쟁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노왕의 지혜가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스파르타는 전쟁 속도를 늦추고 동맹을 확대하기 위해 사절단을 사방으로 파견했다. 1년 뒤에 전쟁이 반발했을 때 스파르타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맞설 수 있었고 20년 후에 승리한 이유는 군대의 질이 아니라 더 크고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아르키다모스의 제안은 이후 수세기 동안 강대국들에게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외교로 전쟁 준비 시간을 벌라는 전략은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송나라가 모두 사용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다키아족과 휴전을 맺어 로마가 전열을 가다듬게 했고 10년 후에 트라이아누스가 전쟁을 개시했다. 이러한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핵심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략적 외교의 본질이며 국가가 물리적 역량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자 후일 수상인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가 구축한 비엔나 체제도 세력 균형을 활용해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강대국 지위를 자연 수명보다 훨씬 오래 유지하게 했다. 독일 제국의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도 19세기 후반에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들 지도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의해 다른 이유로는 결코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 적국을 논리로 우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외교가 세계관의 불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도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적의 행동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이었으며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논리를 벗어나면 재앙으로 이어졌다. 미국도 1990년대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소련 붕괴 후에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보다 워싱턴은 중국의 경제적 확장을 막고 있던 장벽을 제거했다. 이른바 퍼주기 외교 혹은 햇볕 정책이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협상했고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을 개방했다. 워싱턴은 이를 통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부를 축적해 경제력을 급격히 확장했다. 오늘날 중국 제조업 지배력은 미국 군대조차 수많은 중국산 제품에 의존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워싱턴의 선택지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위대한 착각,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냉전 이후에 미국의 대중 외교 접근은 미국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0년대에는 더 이상 경쟁할 강대국이 없었고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이전에 그 어떤 강대국도 상상할 수 없었던 우위를 누리고 있었다. 워싱턴은 경쟁국의 행동을 조율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유주의 사회로 바꾸려는 더 야심찬 목표를 추구했다. 이러한 독특한 시대 상황에서 대부분의 미국 관료들은 외교에 대해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했다. 첫째, 세계가 점점 더 세계화된 유토피아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고 외교를 국가 위에 있는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수단으로 여겼다. 둘째, 미국이 군사기술적 수단을 통해 완전한 안보를 달성할 수 있으며 외교는 비현실적이고 비겁한 수단으로서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들은 냉전이 끝나기 전에도 존재했다. 전설적인 현실주의자였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조차 궁극적으로 세계 연방을 만드는 것이 미국 외교의 임무라고 믿었던 이상주의자였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역시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핵협상을 시작했을 때 워싱턴 타임스 전면 광고에서 체인벌린 옆에 그의 사진이 실릴 정도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두 사람의 입장은 모두 강화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구소련 붕괴를 유토피아가 가까워졌다는 증거로 해석했고 강경파는 외교가 불필요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외교는 심각하게 무시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라는 결론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자유주의는 지정학을 인류의 역사에서 지원하지 못했다. 중국, 이란, 러시아는 자유주의 사회로 미국이 생각했던 대로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문명적 정체성을 강화한 자신감 있는 국가가 되었고 각자의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늘날 강대국 간 경쟁은 다시 돌아왔고 체제 간 전쟁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다. 자유주의자들도 강경파도 이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결국 세계의 모든 국제기구를 동원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혹은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 군대는 동시에 두 강대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태세도 장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은 군사력에 재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진전 그리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미국 군대를 모든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한 세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상 유지조차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간명하다. 전략적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 아르키다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쟁을 암시하지도 굴복을 암시하지도 않는 어조로 적들과 교섭해야 하며 그로부터 확보한 시간을 이용해 동맹과 국내 자원을 전쟁을 위한 더 나은 상태로 준비시켜야 한다. 당연히 그 목적은 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 과거의 강대국들처럼 미국은 주요 경쟁자 중 더 약한 쪽과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더 강한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1970년대 초 키신저와 당시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베이징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모스크바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방식이다. 오늘날 더 약한 경쟁자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스크바의 군사력을 상당히 소진시키면서 이는 분명해졌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의 쇠약한 상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 베이징에 불리한 방식으로 모스크바와의 대탕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때 목표는 러시아와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석유 생산을 늘리도록 설득했고 바이든의 에너지 관련 은행 거래 면제를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거래 협정을 체결해서 두 나라 간의 연결을 강화하면서도 워싱턴이 키우의 방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유럽에 대한 더 강경한 태도는 유럽 대륙에서 수십 년 만에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방어 지출 증가를 촉발시켰다. 트럼프의 초기 관세 정책은 유럽인들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10년 만에 새로운 대서양 간 대협약을 시작하는 논의를 재개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미국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 혁신을 위한 혼란이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에 가져다 준 혼란은 적어도 전략의 콘텐츠가 빠진 껍데기만 가능한 헛발질 혹은 자살골 외교일 가능성도 잠재한다. 미국은 세계 분쟁 지역을 분할해야 한다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선순위 결정 문제가 잠재적 과제로 남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아니면 내부 경제가 상당 부분 망가지는 듯한 중국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더욱 강건하다는 것을 입증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단독 외교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만큼 정교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러시아가 중국과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은 낮다. 두 나라는 닉슨 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공동의 이익과 우호적 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들의 이익은 동일하지는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지정학적 의존은 항상 불편함을 벌한다. 특히 러시아의 지정적 및 기술적 의존들은 전쟁으로 인해 상당히 증가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시베리아와의 러시아 공동지역의 인프라에서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했으며
그로 인해서 모스크바의 실제 주권이 점차 의문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인에게는 오래된 딜레마가 발생한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인가 아니면 아시아 국가인가? 미국은 이 긴장을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외교 정책에서 서쪽 대신 동쪽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워싱턴은 대부분의 군사 안보 관심을 베이징의 군비 증강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협정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는 중국이 미국의 유럽에서 군비 경쟁에 직면하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의 외교적 함정에 빠져 있는 틈을 노려 자신은 동남아 및 동북아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전술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육상 지배권이지만 점차 대양 해군을 통한 해상 지배권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또 다른 잠재적 핵 무협인 이란에 대해서도 전략적 외교를 사용할 수가 있다. 미국은 이란의 야망을 저지하고 향후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란의 대리인과 공중 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이 최근 중립화한 덕분에 미국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확장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화를 촉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지역 군사작전 덕분에 미국은 레바논과 시리아 같은 옛 이란의 대리인을 분리할 수 있다. 시리아에서의 성공은 미국 이규가 쿠르드족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터키와 카타르가 지원한 이슬람파를 억제하는 내부 균형을 촉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공동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터키와 협력하고 터키와 미국의 동맹국들인 그리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간 화해를 장려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과의 성공적 외교 전망은 새 행정부가 지역 전반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 정도의 비례에 증가할 것이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가 최근 하메네이에게 보낸 서한과 같은 시도를 지금이야말로 해볼 때다. 현재 테헤란은 약한 카드를, 미국은 강한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력한 입지와 도전. 미국 외교의 핵심은 단연 중국 문제다. 중국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어떤 경쟁자보다도 더 넓고 깊은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을 다루듯 중국을 억제할 수는 없다. 중국은 규모가 너무 크고 세계 경제에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국이 반미 연합을 형성할 실질적 선택지를 차단해야 한다. 외교의 목표는 최대 규모의 반중연합 구축, 국내 경제력 강화,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유리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중심은 아시아다. 중국은 국경을 접한 14개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다. 인도와 네팔은 영토 분쟁을, 일본, 필리핀, 베트남은 해상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 외교는 이러한 역학을 활용해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 옵션을 제약하고 지역적 세력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성과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이어받아 대만에 대한 수사적 지지를 강화하고 쿼드 협력 확대,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강화, 한일 갈등 완화에 힘썼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미군의 존재를 축소하고 유럽, 중동 위기에 집중하려는 조치였다. 그 결과 말과 실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예컨대 대만 문제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약화시키면서도 실제로는 미군을 유럽과 중동으로 재배치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테러 제재를 위한 태평양 동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유럽식 나토 모델을 아시아에 도입하려는 구상을 보였지만 아시아는 지리적 정치적 제약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군사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이 뿌리겠다. 이런 조건 속에서 미국의 대중 접근법은 무엇이어야 할까? 바이든 행정부의 수사와 능력 간 길이는 오히려 도발적이면서도 약해 보이는 역사를 낳았다.
백악관은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언사를 내놓았지만 미군의 존재 축소는 힘의 공백을 드러냈다. 2021년 앵커리지 회담에서 양재즈가 블링컨을 공개 비난한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4년간 일부에서는 이를 좀비 외교라고 불렀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첫째, 대만 지원 포기와 미군 축소, 협력의 대가로 한미 시장 개방이고, 둘째, 군사적 대립이다. 미국의 향후 전략은 반대로 가야 한다. 언사는 최소화하고 행동은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은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적자를 줄이며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동맹국의 관세와 방위 분담의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군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인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를 일본 나토 동맹 수준으로 대우하며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인도에서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 희랑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주의 TVB 비판을 접고 인도가 중국, 파키스탄을 견제하려는 노력에 정치, 군사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국은 힘의 위치에서 외교를 재구성해야 한다. 국내 자립 기반을 재건하고 해외에서 더 나은 동맹을 구축해 얻은 힘을 활용해 중국과 유리한 균형을 협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무역 적자 축소, 금융기관의 중국 시장 진입 확대, 산업별 중국 투자를 유도할 수가 있다. 심지어 위안화 절상, 달러 약세를 활용해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중국과의 관여와 인도 태평양 동맹 재조정은 모순되지 않는다. 역사 속 강대국들은 경쟁국과의 접촉을 통해 동맹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핵심은 미국이 적국과의 관여에 어디까지 선을 긋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외교는 초기 단계다. 관세 무역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요소가 맞물린다면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과의 관계 구조를 재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동맹 외교 성적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관세 정책은 경제적 파장을 넘어 우방과의 동맹 관계를 약화를 불러왔다. 미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략 외교는 도전이 많겠지만 미국은 개방적 정치, 실력주의,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실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외교는 이를 장기 경쟁의 이점으로 전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